네, 그 코인 생태계와 기술적 관점에 대해서 1시간 정도 이제 자료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제 여기 참가하신 분들이 사실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그래서 어떤 코인을 사야 뭐 돈 복사를 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거일 텐데 이제 뭐 어떤 코인을 뭐 이때 사세요, 이때 파세요 이런 얘기는 제가 좀 하기는 그렇고 여기 스터디 참가하신 분들이 뭐 투자할 때 필요한 기본적인 부분들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제가 미리 생각을 한번 했었거든요. 조금 사람들이 덜 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사진 속에 보이는 세발 자전거 같이 생긴 물건이 세계 최초로 발명된 가솔린 자동차래요. 그리고 이 옆에 보이는 할아버지가 가솔린 자동차를 최초로 이제 발명을 하신 분인데 이제 19살에 대학교 졸업을 하고 엔지니어로 일을 하시다가 27살에 본인의 이름을 건 회사를 설립을 하셨대요. 이제 이때가 한 1800년도 막 이럴 때인데 당시에는 이제 증기 기관을 이용해서 자동차나 버스 같은 거는 개발이 되어 있었는데 소음이랑 이제 매연이 심하고 차체가 그 증기기관을 이용하니까 그 발전기를 넣어야 돼서 차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도로가 파손이 되게 심하게 됐었대요. 그래서 이제 사장님이 그 가솔린 엔진을 장착을 한 자동차가 미래를 이끌어 갈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이때 만든 자동차 이름이 페이턴트, 모토바겐이라는 이제 차를 만들었는데 이제 당시에 이 차가 최고 속도가 한 16km 정도였는데 이게 사람들이 빠르게 뛰는 속도랑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는 욕을 엄청 많이 먹은 거죠. 그 쓰레기다, 뭐 필요 없다. 너무 달리는 거랑 비슷하니까. 근데 이제 뭐 언제나 그렇듯이 사람들이 그런 조롱이나 뭐 비난, 멸시가 있었지만 가솔린 자동차는 이제 현재 상용화가 되어서 자동차 시장의 한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이제 최초로 가솔린 자동차를 개발하신 분, 이분의 이름이 이제 카를 벤츠라는 분이거든요. 이제 이분이 메르세데스 벤츠를 이제 설립을 하신 분이에요. 이제 이 내용 자체는 조금 유명한 얘기라서 이제 많이 알고 계실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자동차가 별로 환영을 받지 못하는 기술이었다고 해요. 이제 영국에서는 처음에 최초로 산업혁명하면서 증기기관차가 보편적으로 이용이 됐는데 기차는 원래 사람들이나 물자를 대규모로 이동을 시킬 수가 있었는데 그때 만들어진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겨우 2명의 사람을 옮길 수가 있는데 제작 비용이 증기기관차에 맞먹는 그런 비용이 드니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당시 사람들이 마차를 타고 다니니까 마차보다 이제 속도가 훨씬 느렸다고 합니다. 이제 지금 그때 당시에 주된 이동 수단이 마차였다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좀 이거를 보면서 사실 지금 우리가 코인이나 블록체인 시장과 조금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 마차에서 자동차로 넘어가는 시기랑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은 저희가 뭐 네이버나 구글 같은 중앙화된 플랫폼 아래에서 딱히 불편함 없이 지내고 뭐 신한은행, 농협, 우리은행 같은 거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딱히 탈중앙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현재 많은 회사들이 블록체인에 접목을 해서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요. 많은 자산들을 NFT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은행에서 벗어난 탈중앙화 금융 플랫폼 디파이 시장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저도 사실 이해 안 가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고, 이제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세상이 너무 편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부터 설명하는 얘기를 들으면 머리로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 마음으로 못 받아들이는 내용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코인? 알겠는데, 근데 이거를 왜 해? 이거를 왜 사? 약간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좀 세상에 살다 보면은 이해 안 되는 게 좀 뭐 코인이나 뭐 블록체인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저희가 뭐 삼라만상을 다 이해하면서 사는 것도 아니니까 혹시 이해 안 된다 하더라도 너무 뭐 속상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또 궁금한 것들 마지막에 질문 받는 걸로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제일 처음에는 기본적인 용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코인별, 섹터별 분류랑 이제 몇몇 코인들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 얘기를 하고 세 번째로는 블록체인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마지막에 질문을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용어를 제일 첫 번째 넣은 거는 이게 그 컴퓨터에 사용되는 용어다 보니까 용어가 낯설어서 그 글을 읽어도
지금 이상한 소리 들리신다고요? 약간 뭐랄까요, 과자 같은 소리가 나는데, 네, 그래요? 네, 약간 울려서 나는 것 같아요, 뭔가. 제가 지금 이어폰을 끼고 있거든요. 네. 옷깃에 음, 스치는 소리가 정확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네,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움직이지 않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이제, 네. 이제 그 블록체인 용어를 가장 처음에 넣은 게 용어 같은 경우는 조금 낯설기 때문에 이제 한국말인데도 이제 무슨 말이지 하는 죄송합니다. 무슨 말이지 하는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그래서 용어 부분 간단하게 같이 읽어보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제일 처음에 그 알려드릴 거는 이제 블록이라는 건데 블록이라는 게 그 시중에 통장 정리를 하게 되면은 거래 내역이 찍히잖아요. 그런 거래 내역을 블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근데 통장 같은 경우에는 소유주와 은행에서는 거래 기록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블록체인에서는 그 온체인 데이터라고 해서 모든 게 공개가 되어 있어요. 다만 그 데이터의 소유주를 확인을 할 수가 없을 뿐이고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게 오픈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게 블록이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암호화폐라는 건데 이제 블록체인 시스템을 유지하는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제공을 암호화폐로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만약에 채굴을 하지 않는데 암호화폐를 얻고 싶으면은 거래소 같은 데서 거래를 할 수가 있고 또 다르게 획득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받으면 또 제가 획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뭐 캘리포니아에서 파파존스에서 이제 1만 개의 비트코인으로 이제 피자 두 판을 드셨다고 하죠. 네, 그리고 제가 채굴에 대해서 아까 잠깐 얘기를 드렸었는데 채굴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을 유지하기 위해서 블록을 만들어내거나 거래 기록의 정확성을 유지하는 과정을 채굴이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이제 뭐 거래를 하다 보니까 뭐 순서 배열이 잘못되진 않았는지, 이중으로 결제가 되진 않았는지, 또는 뭐 누가 해킹을 해서 뭐 거래 기록을 조작을 하진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검사를 하는 거고요. 이제 트랜잭션 유효성을 검사를 하고 개별적인 채굴 과정을 통해서 네트워크 보안의 유지를 위해서는 이 채굴이란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이 과정을 확인하는 사람들에게 보상으로 이제 암호화폐를 주는 건데 이제 블록체인의 기본 개념이 중앙이나 뭐 어떤 회사가 개입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들과 신뢰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게 기본 모토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이제 유지시키는데 들어가는 뭐 그래픽 카드, 전기세, 그리고 채굴자의 시간이나 노력에 대한 보상책으로 암호화폐를 지급을 하면서 이제 네트워크를 안전하게 유지를 이제 시키는 거고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데이터를 공유를 하기 때문에 거래 내역, 위 변조는 이렇게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기존 거래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게 저희가 현재 이용을 하는 방식이고요. 블록체인 방식으로 되면은 중앙이 사라지고 개인과 개인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ICO라는 개념을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게 이건 주식 시장의 IPO랑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한번 공모주 한번 해보셨다면 조금 더 빨리 이해가 가실 수도 있는데 이제 기업 공개를 하는 IPO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IPO와는. 이제 기업 공개를 하는 IPO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특정한 요건이 충족을 하면 거래소에서 심사를 받아서 이제 승인이 되면은 공모주 청약을 하고 상장을 한 다음에 이제 기업은 뭐 주식을 추가적으로 발행을 하면서 자금을 조달을 하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이제 ICO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기업이 제공한 백서만을 보고 투자 자금을 모으기 때문에 이제 사기와 같은 위험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7년 9월부터는 국내에서는 ICO 방식은 전면으로 금지가 되어 있고요. 이제 해외에서는 ICO 방식으로도 아직도 투자 자금을 모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뭐 가상화폐를 공개를 하느냐. 그래서 이제 저희도 화폐 코인 상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거래소 공개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래소 공개 방식은 발행자가 해당 코인을 거래소에 상장을 하는 게 거래소 공개 방식이고요. 이제 이거는 거래소가
이제 한국 거래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발행사와 발행 뭐 토큰이나 코인에 대해서 검증을 진행을 하는 건데 이제 이거는 ICO 방식에 비해서는 조금 안정적이긴 한데 거래소의 신뢰도나 위험에 따라서는 조금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새는 ICO라는 말보다는 토큰 런치, 토큰 출시 이런 말을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코인이랑 토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렸는데 근데 이거 두 개가 구별 없이 사용이 되곤 있지만 이제 실질적으로는 좀 다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코인과 토큰의 차이도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코인 같은 경우에는 독립된 블록체인 네트워크, 메인넷을 소유를 했다면 코인이 되고요.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클레이튼 이런 거는 코인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토큰 같은 경우에는 독립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소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토큰이라고 부르는데 뭐 위믹스, 사이클러 이런 것들은 다 토큰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제 용어를 사용할 때 이게 크게 다른 개념이긴 한데 크게 구분을 하지 않는 이유가 그 이오스라는 코인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더리움 기반의 표준 토큰으로 출발을 했지만 이게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메인넷을 구비를 해가지고 이제는 코인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메인넷을 구축하는 것 자체가 시간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이제 쉽지 않은 작업이기 때문에 뭐 돈도 좀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메인넷을 구축을 하고 있는 그런 코인이라면 그만큼의 기술력이 인정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장 기준 중에 하나가 메인넷이 구축되어 있는지를 본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메인넷에 갖고 있는 코인은 앞으로 메이저 코인이라는 입지를 다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메인넷이랑 테스트넷이라는 용어인데요. 이제 테스트넷 같은 메인넷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스로 네트워크가 운영이 가능하다면 그거는 메인넷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테스트넷은 이제 준비 단계일 때는 테스트넷이라고 부르면 돼요. 그래서 테스트넷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얘는 나중에 잘 되면은 메인넷이 되는 거고 안 되면은 그냥 토큰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조금 비상장 주식 같은 느낌이죠. 그리고 이제 소프트 포크와 하드 포크라는 게 있는데 이제 소프트 포크는 그 현재 블록체인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채굴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는 건데 이제 소프트 포크, 하드 포크 보실 때 제일 중요한 단어가 이제 업데이트라는 거거든요. 근데 업데이트인데 조금의 차이가 있어요. 소프트 포크 같은 경우에는 iOS 같은 경우에는 iOS 12에서 12.1로 그리고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뭐 윈도우 7에서 윈도우 7.1, 뭐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게 소프트 포크고요. 이제 하드 포크는 iOS 12에서 iOS 뭐 14, 아니면은 뭐 윈도우 7에서 윈도우 10 이렇게 완전히 바뀌는 게 하드 포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노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노드를 가진 사람은 노더라고 하는데 이제 이거는 좀 쉽게 생각해서는 채굴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탈중앙화 거래소라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일반적인 뭐 업비트라던가 아니면 비싼 바이낸스 같은 게 아니라 이거는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개인 지갑과 지갑을 통해서 개인 간의 거래, 코인 거래가 가능한 거래소를 말하는 거고요. 이제 여러 가지 탈중앙화 거래소가 있긴 한데 저는 이제 위믹스에서 운영을 하는 그 토네이도 가지고 한번 와봤어요. 이게 이제 딱 그 탈중앙화 거래소 방식이거든요. 그리고 락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락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정 기간 동안 거래를 못하게 잠그는 거를 이제 락업이라고 하는데 이제 현실에서도 유통화폐가 너무 많으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잖아요. 코인도 유통 코인 물량이 많으면 코인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발행 측에서 주기적으로 뭐 소각을 한다거나 소각이 가능하게끔 생태계를 유지를 해준다면 발행사가 코인 가치 보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근데 또 이게 소각을 주기적으로 한다고 해서 다 일을 잘하는 회사라거나 또는 이거는 무조건 뭐 코인 가치가 오르겠구나 이거는 아니기 때문에 뭐 락업 하는 것과는 별개로 투자는 조금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요. 이제 소각은 코인 수량 조절을 위해서 해당 코인 자체를 못 쓰게 하는 거는 소각이라고 해요. 이제 락업 같은 경우에는 락업 기간이 풀리게 되면은 다시 해당 코인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두 개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5번째는 에어드랍이라는 건데 이제
이런 거 코인을 무료로 배분을 하는 거예요. 이제 옆에 있는 이미지는 제가 지금 에어드랍을 받고 있는 건데, 이거는 코인 같은 경우에서 뭐 하드포크를 한다거나 아니면 신규 런칭을 했을 때 해당 코인을 보유하는 조건으로 신규 코인을 배분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신규 코인 공개를 하고 나서 홍보용으로 배분을 하는 이제 두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무상증자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에어드랍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코인마다 조금은 다른데 되게 사람들이 약간 꽁돈 생기는 느낌이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16번째는 이제 거버넌스인데, 이제 3개만 더 하면 이제 용어는 끝이거든요. 조금 지루하시겠지만 잘 들어주세요. 이제 16번째는 이제 거버넌스라는 건데, 이게 코인 생태계를 이해를 할 때 그 암호화폐의 가치를 판단을 하는데 이게 좀 중요한 척도가 돼요. 이제 거버넌스라는 게 정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의 방향성에 대해서 투표라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제 이 투표를 하는데 거버넌스 토큰은 반드시 필요한 토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런 거버넌스 코인, 거버넌스 토큰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이게 탈중앙화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어느 누가 개입을 할 수가 없는데 시스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 의사결정을 할 때 거버넌스 토큰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뭐 의사결정을 해서 업데이트를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토콜이라는 단어도 많이 보시게 될 건데요. 이제 프로토콜이라 사전적인 의미는 여기 적혀 있는 그대로인데, 이제 제일 뒤에 있는 규칙이라는 단어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더리움 프로토콜이라고 하면은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규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클레이튼 프로토콜이라고 하면 클레이튼 네트워크의 규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이게 용어들이 조금 너무 영어가 많고 사실 일상에서 쓰이지 않는 단어들이 많아서 조금은 이제 우리가 쉬운 말로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좀 저도 다 겪었던 과정이라서 되게 포기하지 마시고, 또 이거 외에도 다른 용어들이 계속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마다 구글이나 뭐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은 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8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온체인이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메인넷을 통한 자체 블록체인 네트워크라는 거고요. 이제 뭐 온체인 같은 경우는 이거는 데이터를 저희가 막 확인을 해서 뭐 코인이 대량으로 이동을 하고 이러면은 뭐 상장하는 거 아닌가? 다른 거래소 상장하는 건가? 막 이런 걸 유추하는 데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용어는 여기서 끝인데, 이제 앞에서 배운 거를 토대로 이제 업비트와 디파이 사이트에 있는 내용을 한번 함께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첫 번째는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가져왔는데요. 이거는 코인 소개, 그리고 사라고 가져온 건 아니고 좀 앞에 배운 단어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가져왔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이더리움 클래식은 이더리움의 하드포크로 인해 생성된 다른 블록체인의 기초를 한 디지털 자산이라고 합니다. 이제 하드포크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업데이트라고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 얘기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더리움의 기존 블록체인을 업데이트하면서 새로 업데이트된 블록체인에 기초한 디지털 자산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의 하드포크가 일어난 날짜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 첫 번째 줄 끝부분에 보면 하드포크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업데이트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보면은 이제 2016년 6월 이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왜 하드포크를 진행을 하게 됐는지, 왜 이더리움 클래식이 나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조금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 제가 이 부분은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면, 원래 이제 이더리움 코인 자체가 개발자가 그 비탈린 부테릭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과 가장 큰 차이가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약을 할 수 있는 코인을 개발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하는데, 그 프로젝트가 다오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이제 다오 프로젝트가 투자 자금이 엄청 많이 몰린 엄청 대규모 프로젝트였어요. 근데 이제 다오 토큰 자체의 모토가 뭐였냐면은 뭐 굉장히 괜찮은 프로젝트였으니까 투자 자금이 많이 몰렸겠죠. 그래서 그 투자 프로젝트 목적이 뭐였냐면 탈중앙화된 자율 조직이
이게 모토였던 거예요. 그래서 자금을 어디에 어떻게 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모두가 평등하게 투표로 의사결정을 하고 평등하게 수익을 배분하는 사업 모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오 토큰의 보안에 대해서 조금 오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블록체인의 장점이 아까 조작이 안 된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근데 이게 또 단점이 되는 게 혹시 오류가 있다면 나중에 수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안에 대한 오류가 조금 근본적인 오류였기 때문에 이제 수정을 하고 발행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프로젝트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고 뭐 일정을 맞추다 보니까 이제 발행을 해버린 거죠. 근데 또 똑똑한 사람들이 이제 해커가 결국 이 보안에 대한 문제를 역으로 이용을 해서 이제 뭐 자기한테만 그 수익이 배분이 되게끔 뭐 이런 식으로 보상이 지급되도록 악용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큰 문제가 된 거죠. 그러면은 이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잖아요. 뭐 그대로 둔다 아니면은 계속 진행을 한다였는데 이때 이더리움 개발자들은 개발자가 개입을 해서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냐면은 암호화폐가 탈중앙화가 핵심인데 개발자가 개입을 하는 순간부터 탈중앙화가 아니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조금 문제가 됐었고, 나중에 근데 이제 그 개발자 개입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한 10% 정도였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떼내는 방식으로 업데이트를 했고, 그때 떨어져 나간 게 이더리움 클래식이다. 이 내용이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는 한번 클레이 수업에 나와 있는 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클레이 수업은 디파이 사이트인데, 이제 디파이 사이트는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한국말로 되어 있어서 이제 클레이 수업에서 글을 가지고 왔고, 여기 보면은 첫 번째 줄부터 읽어볼게요. 온체인 인스턴트 스왑 프로토콜인 클레이 수업에서 거래자들은 유동성 풀에 의한 즉각적인 뭐 거래 환경을 경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글이 잘 안 읽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온체인 메인넷을 통한 자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얘기를 하는 거고 프로토콜은 그냥 규칙으로 읽으시면 되니까 자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구비를 했고 인스턴트 스왑 규칙을 따른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KSP라는 거버넌스 토큰이라고 나왔으니까 그러면 KSP 토큰으로 의사결정을 하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읽어봤는데요. 이제 이거 외에도 수많은 다른 새로운 단어들은 그때그때 뭐 네이버나 뭐 구글 통해서 검색을 해보시고 제가 이제 알려드린 단어만 대충 아셔도 업비트나 아니면 뭐 쟁글 뭐 다른 뭐 뉴스 같은 데서 글을 읽는 데는 크게 무리가 안 되실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코인의 가치에 대해서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이제 코인이라는 게 디지털 금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여전히 투기나 사기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인 투자를 할 때도 아직도 뭐 거래량, 수급, 차트만 보고 거래를 하시는 분들도 한 90% 이상이래요. 근데 이제 코인에도 근데 분명히 펀더멘털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거를 완전히 배제하고 뭐 차트만 보고 매매를 한다는 게 좀 저는 이제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블록체인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새로운 기술이라는 게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새로운 기술이 좋다고 해서 코인의 가치가 높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생각을 해 보셔야 되거든요. 신기술이라고 해서 이제 다 가치가 높고 뭐 가격이 높은 건 아니기 때문에 가치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메인넷 생태계를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생각보다 블록체인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는 게 조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블록체인 생태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모를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섹터 개념이 잡혀 있어야 그 순환매라는 거를 이해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부분이 진짜 안 잡혀 있으면은 코인 투자가 아니라 도박처럼 코인을 사게 되실 거예요. 이제 매일 기도 매매를 하게 되는 건데, 이제 암호화폐의 중심축을 이루는 섹터는 결국 이제 총 6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이제 첫 번째는 자체 생태계를 구축한 뭐 레이어 1번가, 그 다음에 블록체인 위에 구동되는 DApp, 그리고 레이어 1의 트랜잭션, 부담과 가스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된 레이어 2번, 그리고 디파이, NFT, 그리고 새로운 형태 인터넷을 구현하려고 등장을 했던 웹 3.0 이렇게 총 6개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6개로 구분을 한번 해본 거고요. 이제 섹터 중에서는 겹치는 것도 있고, 이제 제가 말한 6가지 방법 외에도 다른 방식으로도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레이어 1번이 뭔지, 레이어 2가 뭔지, D앱이 뭔지를 알고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다르게 분류를 한다고 해도 이제 다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그래서 다시 레이어 1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이미지 보시면은 제일 밑에 이더리움 까만 색깔 그림으로 이더리움 블록체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레이어 1번은 블록체인은 이더리움, 비트코인 이런 메인넷을 가진 기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얘기를 하는 게 레이어 1번이고요. 그 다음에 D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제 D앱이 뭐냐면은 보통 설명을 할 때 이제 이더리움은 보통 스마트폰이고 D앱은 스마트폰에 구동되어 있는 뭐 개별적인 앱이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다른 게 하나 있다면 D앱도 결국에는 탈중앙화 방식을 채용을 했기 때문에 일반 저희가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어플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D앱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을 해서 중앙 서버 없이 네트워크 상에 이제 정보를 분산을 해서 저장을 하고 구동을 하는 게 D앱이라고 되는 거고, 이제 이더리움이랑 비트코인의 가장 큰 차이가 그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기능 부분인데, 그 수많은 D앱들이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에서 그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 덕분에 이제 수많은 앱들이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에서 이제 구현을 할 수 있게 돼요. 이제 이게 정말 이더리움의 가장 큰 혁신이라고 말하는 부분인데, 보통 이제 비트코인은 피처폰, 이더리움은 스마트폰이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스마트 컨트랙트가 뭐냐면은 저희 일상에도 가장 밀접하게 자리 잡혀져 있습니다. 저희 일상에 스마트 컨트랙트가 잘 구현되어 있는 설비는 여기 자판기라는 설비예요. 저희 자판기에 가서 1,000원에 넣고 1,000원짜리 과자 버튼 누르면은 자판기가 스마트하게 이제 과자와 잔돈 뱉어냅니다. 이렇게 계약 조건을 입력을 하고 자동으로 그 조건이 충족이 되면 계약이 실행되어서 결과가 튀어나오는 거. 이게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기존의 스마트 컨트랙트 설비인 자판기의 문제가 뭐냐면은 자판기를 때렸는데 과자 자판기를 때렸는데 음료수가 나오는 거예요. 발로 찼는데 과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는 뭐 돈을 넣었는데 음료수가 안 나올 수가 있죠. 아니면은 여기 오른쪽 이미지처럼 커피를 누웠는데 비타파워가 나오는 거죠. 이제 자판기가 매번 이러면 어떨까요? 나는 커피를 먹으려고 눌렀는데 매번 비타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자판기는 신뢰성을 잃기 때문에 이용을 하지 않게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게 블록체인의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생성할 때 입력해 놓은 조건이 성취만 되면은 계약이 자동으로 실행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이제 현실의 계약서를 진짜 대신하는 D앱을 제작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IoT 기능처럼 특정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불이 꺼지거나 켜지게 할 수도 있고, 진짜 뭐 확장성이 엄청나게 많은 게 스마트 컨트랙트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 옛날에 제가 지금 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외국에 있는 리포트를 냈는데 이제 이더리움이 나중에 비트코인의 가치를 넘을 거다라는 리포트를 냈던 게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확장성이 정말 크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면은 다 좋은 거 아닌가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문제가 돼요. 구동되는 앱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 거래의 양이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코딩을 하게 되면은 그런 순서에 대한 것도 다 알고리즘을 짜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많은 차들이 몰렸을 때, 많은 거래들이 몰렸을 때 어떤 순서로 먼저 거래를 진행을 할 건가? 아니면은 뭐 먼저 들어온 순서로, 먼저 접수된 순서로 할 것인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래 비용을 많이 지불하는 거 먼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팅창에 누가 가스비라고 올려주셨는데,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가스비가 증가하게 되고, 이제 다른 뭐 가스비를 적게 내는 사람들은 뭐 속도가 늦어지게 되는 거고, 수수료는 늘어나고,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어 1의 블록체인 생태계가 뭐 탄탄하게 구성이 되면 좋지만,
이제 탄탄하다는 게 또 다르게 보면 복잡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태계가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이제 거래 속도가 느려지고 수수료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등장한 게 레이어 2 생태계와 그런 사이드 체인 같은 게 나오게 된 거고요. 이제 레이어 2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의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등장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여기 이미지 보시면은 그 이더리움 여기 레이어 2라는 게 딱 이 개념이거든요. 이게 다 층으로 나눠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더리움 위에 하나의 층을 더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층에서 하던 이제 원래 기본적인 모든 거래가 다 이루어졌는데 1층에서는 이제 이더리움 네트워크 안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거래만 이더리움을 통해서 하고 나머지는 이더리움 네트워크 밖인 오프체인에서 이루어지고 이제 핵심 거래 내용은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붙여서 저장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가스비라던가 뭐 데이터라던가 이런 부분도 이제 많이 줄일 수가 있는 게 레이어 2입니다. 혹시 여기까지는 이해가 잘 가시나요? 혹시 속도가 너무 빠르면은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비트코인과 이제 비트코인은 피처폰, 이더리움은 스마트폰,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는 자판기에 비유를 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블록 생성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점상님을 제가 그 무단으로 한번 입력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은 비트코인은 당사자끼리의 약속에 따라서 그냥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제가 점상님에게 10 비트코인을 보내기로 했다는 약속을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점상님에게 지갑에서 10 비트코인을 보내면 트랜잭션이 발생을 하면서 해당 거래에 대한 이렇게 까맣게 블록이 생성이 되게 되고요. 이제 트랜잭션이 처리되고 나면 점상님 개인 키 지갑 안에 10 비트코인이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비슷한 거래 중에서 만약에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매매 거래를 이더리움 기반으로 처리를 한다면은 이제 하나의 블록이 아니라 여러 개의 블록이 생성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더리움 기반으로도 한번 봐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소유권 이전으로 만약에 넘어간다면은 점상님이 저에게 계약금을 달라고 하면은 제가 1 비트코인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중도금도 저희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럼 제가 중도금 6 비트코인 보냈고요. 이제 잔금 일자에 제가 3 비트코인을 보냈습니다.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 실행 조건은 제가 점상님에게 총 10 비트코인을 받으면은 계약이 실행이 되는 거였기 때문에 제가 점상님에게 3 비트코인을 보낸 시점에 점상님 명의에서 제 명의로 명의 이전이 자동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인데 이제 블록이 굉장히 많이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체인이 길어질수록 조금 더 복잡해질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 기반으로 시스템을 만들게 되면 뭐 자동차 딜러나 공인중개사 같이 신뢰할 수 신뢰할 수 없나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제3자가 필요 없는 계약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중개사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조금 조율을 해야 되는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당장은 위협받는 직업이 아닐 것 같은데 정말 단순한 업무들이 금방 대체가 될 거거든요. 원래 이제 저희 뭐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도 사람이 발급을 하다가 이제는 무인 발급기가 발급을 하는데 나중에는 이제 종이조차 필요가 없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네, 다음으로는 코인에 대해서 한번 조금 세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코인에 대한 진입 장벽이 가장 높은 부분이 여기인 것 같아요. 용어에 대해서는 대충 이해를 해도 이제 주식이랑은 다르게 이제 뭐 제가 업비트 기준으로 코인 이름 몇 개 얘기해 보자면은 뭐 스택스, 왁스, 알파쿼크, 모스코인, 헤데라, 제로엑스 뭐 이런 코인들이 있어요. 근데 이름을 들었을 때 하나도 와닿지 않는 거죠. 이름으로 이 코인이 뭐 하는 코인인지 아무것도 유추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이제 첫 번째 진입 장벽인데 이 진입 장벽이 가장 허들이 높은 것 같아요. 또 바꿔서 얘기하면은 이게 또 가장 높은 허들이기 때문에 이것만 깨부시고 나면은 그 뒤에는 이제 별로 어렵지는 않거든요. 제가 이제 자료를 조금 많이 준비를 하긴 했는데
이건 제가 활용 방안 뒤에 보면은 그 섹터별 코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되고, 제가 이거는 아마 시간 관계상 아마 읽어드리지는 못할 것 같고, 따로 읽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코인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그 순환매라는 걸 얘기를 했는데, 이제 코인에서는 그 메타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게임 코인들이 올랐어요. 게임 코인들 오르고 나면은 게임 코인들이 하나만 오르는 게 아니라 하나 뭐 갑자기 뭐 위믹스가 오르고 나면은 갑자기 보라가 막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엔진 코인 이런 것들 같은 코인 그 게임 코인 계열에 있는 애들이 그냥 쭉 올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대장 코인들이 올라가는지를 보고 그 다음 코인들을 잘 선점을 해 놓으신다면은 그때도 이제 조금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블록체인 활용 방안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리는데 이제 이게 마지막이거든요. 이제 블록체인 활용 방안은 이제 뭐 4차 산업혁명, 미래를 이끌어 나가는 기술이 코인이다. 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정말 뭔 소리야 라는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근데 미래를 선도하는 기술이 블록체인이다. 라고 하면은 다들 고개를 끄덕이게 되실 거예요. 이제 그 세계 경제 포럼에서 2027년 세계 GDP의 10%가 블록체인 기반에서 생산이 되고 2023년부터는 이제 각국 정부에서 블록체인을 통해서 세금을 거두기 시작을 할 것이라고 예측을 한 데이터가 있어요. 현재도 이제 저희가 가장 잘 쓰고 있는 블록체인 어플 있잖아요. 쿠브. 저희 백신 2차 맞았다는 거 증명할 때 이제 쿠브로 증명을 하는데 이게 블록체인 기반으로 만들어진 앱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을 원래 안 넣었다가 이제 다시 넣었던 게 이제 그 점장님이 요청을 하셨던 것도 있었고 이제 요새 위믹스나 보라 등 게임 코인들이 이제 많이 핫하잖아요. 그래서 코인이나 블록체인 기술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 게임이나 메타버스 분야로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세계적인 뭐 다른 뭐 똑똑하신 분들은 이제 게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블록체인을 예상을 하지 않았던 거죠. 이제 세계적인 석학들이 블록체인이 가장 먼저 활용될 분야는 금융산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을 통하면은 기존 금융업의 한계를 극복을 하고 국내 금융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는 분석이 있는데요.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이 금융권이나 상업 분야에서 도입이랑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는 거래량은 많지만 이에 대해서는 좀 지원 시스템에 대한 속도가 조금 느린 편이고 이제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조금씩 투자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은 이제 암호화폐에 대해서 규제는 많지만 얘네들은 블록체인 기술 뭐 이런 부분에 네트워크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핀테크 분야인데 이제 핀테크로 하면은 암호화폐 결제나 기부라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는 뭐 결제 서비스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대출이나 주식, 송금 그리고 자산 관리까지 그 범위가 점점 커지게 되어 있고요. 이제 스마트폰을 저희가 다들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해당 분야가 진짜 더 보편적으로 확장성이 굉장히 큰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을 활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보안 부분이 굉장히 강화가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리플 이미지를 넣어놨는데요. 아이고. 네. 이제 리플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블록체인 기반의 국제 송금 시스템용으로 이제 만들어진 거거든요. 저희가 사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크게 이제 뭐 송금이라던가 뭐 환전에 대해서는 이제 뭐 놀러 갈 때나 아니면은 뭐 미국 주식 투자할 때 이렇게 진행을 해서 잘 모르지만 이제 진짜 뭐 그런 개발도상국 또는 자기 나라의 돈이 쓰이지 않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송금을 할 때 이제 수수료가 엄청나게 비싸대요. 그래서 국제 송금을 하게 되면은 6단계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 각 단계별로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절차가 길어서 비용도 높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래서 가정 중에 한 곳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송금이 기약 없이 지연이 되고 수수료도 조금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제 이런 암호화폐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빠르고 간편하게 송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 원화에서 리플로, 리플에서 뭐 바로 달러로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거치는 구간이 짧아서 수수료도 거의 발생을 하지 않고 4초 만에 송금이 가능하다고 해요. 이제 그 비트코인이 이제 자국 화폐로 이용하는 나라 그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60% 정도가 통장이 없대요. 근데 그 나라의 GDP 10% 정도는 이제 외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에 나가서 자국민이 이제 돈을 벌어오는 게 이제 GDP의 10% 정도를 차지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거는 예전에 봤던 기사여가지고 숫자는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대통령이 이제 비트코인에 미쳐서 약간 뭐 이렇게 많이 폄하를 하는데, 이제 그 나라 한번 입장과 관련된 이제 그런 거를 좀 찾아보니까 그 나라에서는 약간의 비트코인을 자국 화폐로 받아들인 게 돌파구로서 이제 채택을 한번 했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지금 은행권에서는 이제 그 블록체인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제가 지금 다날이라는 국내 기업을 조금 가지고 왔는데, 다날 같은 경우에도 암호화폐를 통한 이제 결제 서비스를 엄청 활발하게 이용을 하고 있어요. 이거 제가 좀 더 홈페이지에서 첫 번째 사진을 가져온 거고, 이제 정말 많은 곳들과 제휴가 되어 있고, 심지어 자동차 구매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페이코인으로 구글도 결제가 가능하다고 하고요. 지금은 이제 자동차는 BMW 결제가 가능하다는데, 이제 좀 테슬라도 결제 가능하다고 한번 얘기를 해주면은 좀 많이 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물류 분야에서도 블록체인이 굉장히 활용이 잘 된다고 해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이 물류 분야에서 블록체인이 왜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한번 했었는데, 이제 블록체인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거래 내역의 시간 순으로 그냥 순차적으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거래 내역에 왜곡이 발생하지 않고, 또 이제 문서 작업이 필요 없고 뭐 통관 절차 이런 부분도 간소하게 해서 진행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위치나 상태를 확인을 하는 거나 아니면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소재도 분명히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류 분야에서도 조금 활발하게 이용이 되고 있고, 이제 이거는 제가 조금 좀 망설이다가 하나 가지고 온 건데, 그 부산항 같은 경우에는 부산항만공사에서 이미 블록체인을 통해서 데이터를 공유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국제항만협회에서 세계 총회에서 한번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조금 망설였던 거 이제 디카르고라는 건데, 이거 뭐 투자 추천 이런 거 절대 아니고요. 저도 얼마 전에 손절을 했기 때문에 이제 디카르고 같은 경우에는 그 카카오페이랑 이제 좀 연계가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카카오페이에 이제 물류 시스템을 조금 한다고 하는데, 이제 여기 지금 오른쪽 우측에 보면은 아니요, 죽지 마세요. 그 오른쪽 이제 우측에 보면 제가 이거 주봉 가져온 거거든요. 이제 오른쪽 우측에 보면 이렇게 길게 하나 윗꼬리 길게 날려 올라가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이제 그 카카오페이 상장날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디카르코가 약간 그 희망이 없다는 건 알았는데, 혹시나 그때 카카오페이가 상장하고 한 14만 원까지 떨어졌을 때, 아, 이거 카카오페이 한 20만 원은 갈 것 같은데, 조금 한번 내가 한번 기다려 볼까? 이 마음으로 이제 조금 매수를 했는데, 이제 얼마 전에 손절치고 나왔습니다. 좀 잘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디카르고 같은 경우에는 그 얘가 한번 유통 물량 조작 의혹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인식도 조금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제 생각. 근데 나중에 또 뭐 어떻게든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이제 한번 주의 깊게 한번 보기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류 분야에서는 많이 사용되는 그런 코인들이 많이 없기는 한데, 그리고 물류 분야의 그런 그 물류 분야에서는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아직까지는 많이 상용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좀 아직은 그런 소외받는 종목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조금 들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의료 분야에서도 블록체인이 활용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의료 분야에서 이용을 하게 되면은 환자의 의료 기록이 하나의 블록으로 시간 순서대로 이제 모든 정보가 저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병의 발전 상태, 환자의 호전 상태라던가 이런 것도 확인이 가능하고, 모든 의료기관이 환자의 동일한 자료를 볼 수 있어서 이제 뭐 재검을 여러 번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제가 뭐 어디서 제가 뭐 연세대 병원에서 뭐 받은 자료를 뭐
나중에 뭐 다른 데 갈 때 다시 떼지 않고 이런 걸로 한 번에 보낼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저는 또 신기한 게 지금 해외 보험사에서는 가상자산, 이게 제가 오늘 찾다가 이제 이런 기사를 찾았거든요. 오늘 4시 27분에 올라온 기사예요. 이제 해외 보험사에서는 가상자산 눈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전체 내용이 뭐냐면은 해외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이 가상자산을 통해서 이제 결제를 할 수가 있는데 국내는 걸음마도 못 댔다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코인을 통한 이제 결제에 대한 내용인 거고, 이제 근데 그래서 조금 이제 우리나라가 약간 코인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인식이 있기 때문에 조금 늦지 않나 했는데, 그래도 저희가 IT 강국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중간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 가상 자산은 걸음마도 못했지만 블록체인 기술은 먼저 도입되어 있는 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코인 결제도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을 통해서 이제 보험을 하게 되면은 이제 뭐 보험금 청구 같은 걸 조금 간편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고, 증명서 같은 부분 이런 것도 좀 제출이라던가 발급받는 게 좀 편리하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의료 부분 하면은 지금 댓글에 그 채팅창에 나오는 메디블록 그리고 이제 휴먼 두 개를 이제 가지고 왔는데, 이제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저도 찾아보니까. 메디블록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의료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안전거래 시장을 여는 게 목표였다면은, 이제 휴먼 같은 경우에는 난치병 환자로 이제 종목을 조금 줄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 도박을 좋아하는 성향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이제 휴먼이 조금 잘 되면 더 크게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이제 좀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이제 메디블록은 조금 이제 전체적인 의료 데이터라서 좀 수요가 없을 것 같은데, 휴먼은 난치병이라는 수요가 정말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정말 이러면은 좀 저점이 왔을 때 조금 잡아봐도 괜찮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지만, 한번 제가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좌측 밑에는 이제 블록체인, 부산이 지금 블록체인 쪽으로 이제 엄청 활발하게 연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산 항만공사가 이제 최초로 그 블록체인 통해서 이제 물류도 하고, 지금 부동산이나 의료 서비스 이제 실증 들어가 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구 이름 자체가 블록체인 규제 자유 특구래요. 그리고 또 활용 방안에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공공 분야인데요. 이제 공공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각종 민원 증명서 같은 거 발급을 할 때 이제 블록체인을 이용할 수가 있고, 저희 지금 이제 이용하고 있는 쿠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인 편의점에서도 이제 블록체인을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쓰는 건지 하고 보니까 이제 사람이 없는데 이제 QR을 찍어야 그 매장에 들어갈 수 있대요. 근데 이 QR 자체가 블록체인으로 만들어져 있는 분산 신원 증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 이거 진짜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전세나 이사 같은 거 하고 저희 전입신고 같은 걸 할 때 블록체인 통해서 가능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시범 운영을 하는 거고, 이제 전세나 이사할 때 필요한 행정 서류를 이제 서울 지갑을 통해서 한꺼번에 발급을 받고 대출까지 한 번에 이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어플을 이제 제작을 해서 이제 시범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해요. 물론 이제 지금은 시범 단계고 아직은 테스트 단계이기 때문에 뭐야? 라는 분명히 그런 부정적인 인식, 그냥 동사무소 가면 훨씬 편한데, 그냥 서류 발급 받으면 훨씬 편한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좀 옛날에 마차 타는 사람의 관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더라도 어떻게 하면 개선이 되어 나갈지, 어떻게 개선을 할지, 어디가 먼저 개선을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거를 찾다 보면은 이제 조금 돈 복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릴 자료는 여기가 끝이고요. 이제 이 뒤에는 이제 그 섹터별 코인 자료예요. 그래서 뭐 플랫폼 코인, NFT 코인, 뭐 디파이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나눠놨으니까 혹시 투자를 할 때 있어서 이제 뭐 국내 관련 코인들도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투자를 하실 때 이런 거 보면서 조금 참고가 되셨으면 하고, 이제 그 뒤에는 보면 이제 비트코인 계열해서 이제 뭐
그 코인에 대한 간략한 설명도 이제 조금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시간 되실 때 한 번씩 읽어보면서 투자에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걸로 이제 저는 오늘 발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